아예 대놓고 생명체가 살만한 외계 행성을 중점적으로 찾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우주에 올라갔던 제임스 웹 이것보다도 거의 2배 정도 더 큰 아주 거대한 차세대 우주망원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성에 생명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여기에 정말 외계 생명체의 플랑크톤이 바글바글한 외계 바다가 있을 거다라는 이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어쩌면 이 K218b라고 하는 행성에는 수십억 년 전 지구가 겪고 있었을 초기 생태계 진화 과정의 단계를 이제 막 걷고 있는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 천문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우주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을까? 혹시 다른 별 주변의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질문을 찾고 있는 건데 당연히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면 먼저 그들이 살만한 집부터 찾아야겠죠. 최근 한 20년 사이에 이 외계 행성,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을 열심히 찾는 분야가 아주 눈부시게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말 그대로 엑소플래닛이라고 해서 엑소가 외부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 바깥에 있는 다른 별 주변을 도는 행성을 찾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외계 행성 엑소플래닛을 찾고 있는 건데 현재 천문학자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탐사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외계 행성을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발견해 주었던 외계 행성 사냥꾼을 하나 꼽아보자면 2009년에 발사되었던 케플러 우주망원경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어떤 식으로 외계 행성을 찾냐면 사실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앉아서 멀리 떨어진 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별 주변에 어떤 조그만한 행성 하나가 빙글빙글 맴돌고 있다면 가끔씩 그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행성의 실루엣만큼 별의 얼굴이 가려지게 되고 아주 미미하지만 별빛이 조금 어두워져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 행성은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일정한 주기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별빛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순간이 계속 일정한 주기로 반복돼서 관측이 되겠죠. 이러한 일종의 앞을 지나가는 외계 행성에 의한 그 배경 별의 밝기 감소를 트랜짓이라고 합니다. 이 트랜짓 기법을 활용해서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거의 한 3,000개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해 왔었죠.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2009년에 올라갔던 케플러가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고 2013년이 되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고장을 하나 당하게 돼요. 이제 보통 이런 우주망원경들은 계속 우주 공간에서 지지대 없이 방향을 제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는 팽이 같은 이제 휠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휠이 2개 정도가 이제 그때 고장이 나서 망원경의 자세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원래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100조짜리 쪽 방향에 있는 굉장히 좁은 면적의 하늘을 쭉 겨냥하면서 이제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 특정한 방향만 정조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때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좀 신박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극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케플러 우주망원경도 우리 지구 주변에 계속 맴돌면서 태양풍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태양풍은 아주 작은 눈에 안 보이는 입자들의 흐름이긴 하지만 마치 바람처럼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진 모양으로 만들어진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각도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딱 모서리에 그 태양풍이 일정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딱 자세를 잡은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지나가는 태양풍의 방향을 잘 조율해가지고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각도가 고정될 수 있게 딱 이제 만들었던 거죠. 아쉽게도 이 이후로는 100조짜리 주변의 한 방향만 정조준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쭉 태양계 주변의 방향을 훑어보면서 이제 이곳저곳의 외계 행성을 찾는 두 번째 미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행되었던 이 두 번째 미션, 이 케플러의 회생된 미션을 K2 미션이라고 부르고 꽤 오랫동안 더 추가 관측을 진행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연료가 다 고갈돼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우주 쓰레기가 될 때까지 2018년 정도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외계 행성을 열심히 발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이제 활용했던 트랜짓이라고 하는 방법이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극복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이 있고 별 주변에 행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이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의 밝기 감소를 보고 외계행성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그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딱 예쁘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어떤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별을 봐도 아무리 행성이 빙글빙글 돌아도 별 앞을 딱 가리고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궤도 경사가 딱 절묘한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이 트랜짓 방법은 유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트랜짓 방법이 갖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이걸 좀 바꿔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좀 희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별 앞에 행성이 딱 그 절묘한 각도 범위 안에서 궤도를 돌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좁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벌써 3,000개 넘는 외계행성을 발견했다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궤도가 잘못된 각도로 누워 있어서 아쉽게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외계행성까지를 다 고려하면 진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외계행성이 숨어 있는 건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또 트랜짓 방법이 갖고 있는 조금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 방법은 별 얼굴 앞에 외계행성이 딱 가리고 지나갈 때 그 밝기 감소를 감지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행성이 너무나 작으면 아무리 계속 행성이 그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도 별빛이 가려지는 정도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잘 들통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한계가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심에 별이 있고 행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주기가 막 10년, 20년 걸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궤도 공전 주기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 설령 어떤 별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트랜짓을 목격했다 한들 그게 정말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주기성이 있는 현상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검증하려면 적어도 두세 번은 더 가려지는 거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두세 주기 한 5, 60년은 더 관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케플러가 트랜짓으로 발견했던 대부분의 외계행성들은 공전 주기가 엄청 짧아요. 막 심한 경우에는 그 별 주변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주기가 한 달, 두 달,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찾고 싶은 건 중심에 태양 같은 적당한 별이 있고 그 주변에 지구처럼 딱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쁘게 궤도를 돌고 있는 생명에 살만한 외계행성을 찾고 싶은 건데, 아쉽지만 현재까지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활용했던 트랜짓이라는 이제는 고전적인 방법이 되고 있는 이 기법만으로는 우리의 실제 목표를 이루기가 조금은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트랜짓 방법의 한계가 분명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 외계행성을 찾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5에서 10년 사이에 꽤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중력 렌즈를 활용하는 거예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야기하듯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덩어리들, 별, 행성, 모든 덩어리들은 다 자신의 질량만큼 주변 우주 공간을 휘어놓고 왜곡시키고 있어요. 자기 주변의 시공간을 왜곡시켜 놓고 있는 천체가 우주 공간을 막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배경 별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배경에 있던 천체의 빛이 왜곡된 시공간을 쫙 지나가면서 약간 볼록 렌즈로 빛 모으는 것처럼 경로가 꺾여서 다시 모여드는, 그러면서 그 배경 천체의 밝기가 더 밝게 증폭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중력 자체가 빛을 모아주는 렌즈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중력 렌즈라고 불러요. 그런데 외계 행성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재밌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상상해 볼게요. 지금 여기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배경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별과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 그 지구까지 굉장히 넓은 거리가 이제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와 배경 별 사이에 어떤 떠돌이 별 하나가 우연하게 싹 가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일단 이 별은 곁에 행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별이 갖고 있는 질량에 의해서
주변 시공간이 약간 왜곡이 될 거고 주변에 적당한 세기의 중력 렌즈가 만들어지겠죠. 이 별이 만든 중력 렌즈로 인해서 배경에 있던 별의 밝기가 살짝 모여들고 밝기가 증폭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행성을 하나 더 끼얹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배경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쓱 지나가는 별 옆에 조그만한 행성이 하나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랑 똑같이 앞을 지나가는 별 자체가 만든 좀 강한 버전의 중력 렌즈가 일단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 옆에 딸려있던 행성도 미미하긴 하지만 작은 버전의 중력 렌즈를 또 연달아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머나먼 배경별의 밝기가 크게 밝아지고 어두워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행성 때문에 생긴 미니 중력 렌즈 때문에 찔끔 또 밝게 증폭되는, 살짝 증폭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미소 중력 렌즈, 마이크로 렌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 렌징이 목격이 됐다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저기 저 하늘에 배경 별들을 뒤로 하고 무언가 행성 같은 동생을 지금 두고 다니고 있는 어떤 떠돌이 별 하나가 지나갔나 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력 렌즈를 활용해서 외계 행성을 열심히 찾고 있는 대표적인 미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지상 망원경, 광학 망원경으로 중력 렌즈를 탐사한다라고 해서 옵티컬 그래비테이셔널 렌징 엑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줄여서 오글이라고 부르는 이제 망원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꾸준하게 중력 렌즈를 탐색하면서 이런 외계 행성, 떠돌이 별 또는 떠돌이 블랙홀 이제 이런 떠돌이 천체들을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방법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트랜짓은 되게 중요한 한계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좀 더 무거운 천체, 무거운 행성들을 주로 발견한다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소 중력 렌즈를 잘 활용을 하면 상대적으로 좀 질량이 가벼운, 우리 지구보다는 조금 무겁지만 목성 정도로 굳이 무겁지는 않은 그런 적당한 크기의 암석 행성이나 미니 해왕성 같은 소규모 행성들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싶어 했던 생명체가 살만한 발 딛고 살 수 있는 암석 행성의 존재를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력 렌즈 방법이 이제 모든 최고의 방법이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중력 렌즈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되게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트랜짓은 어땠죠? 중심에 별을 두고 그 곁을 맴도는 행성의 존재를 찾는 거예요. 이건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어쨌든 주기적인 변화입니다. 중심에 있는 별 곁에 사는 여기에 같이 딸려있는 식구 행성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 계속해서 별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를 찾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내가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이 별 앞으로 행성이 가리고 지나가는 거를 못 봤다 라고 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다음 주기가 되면 다시 그 밝기가 어두워지는 트랜짓을 볼 수 있기는 한 거죠. 그런데 이 중력 렌즈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와 다르게 이번엔 그 중심에 모시고 있는 같이 한 식구로 딸려있는 별의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배경별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 앞으로 뭐가 가리고 지나갈지는 순전히 랜덤 게임인 거예요. 그냥 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이 행성이 딸려있는 별이 아주 먼 배경별들을 뒤로 하고 그 앞을 가리고 지나갈지, 그래서 미소 중력 렌즈가 목격이 될지를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어떤 전략을 주로 쓰고 있냐면 이왕이면 배경의 별들이 빽빽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쪽의 하늘을 봐야 좀 더 얻어 걸릴 확률이 높겠죠. 배경에 별이 아무것도 없는 휑한 우주를 백날 첫날 바라봐봤자 그 앞을 다른 별이 지나가면서 미소 중력 렌즈가 벌어지는 거를 보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오글을 비롯해서 보통 이 미소 중력 렌즈로 행성 찾는 프로젝트가 어느 쪽을 바라보냐면 이왕이면 우리 은하 안에서 중심부 쪽, 궁수자리 부근의 우리 은하 중심부 쪽을 겨냥해요. 그래야 별의 밀도가 바글바글한 애들을 배경에 두고 그 앞으로 다른 행성 딸려있는 별이 우연히 가리고 지나가는 걸 조금이나마 얻어 걸려서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은하 중심부 쪽을 많이 관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태생적으로 미소 중력 렌즈 기법은 반복해서 다음에 또 언제 어디에서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중요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소 중력 렌즈로 외계 행성을 찾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려면 사실 어떻게 관측을 해야 되냐면
하냐면 하루도 쉬지 않고 관측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망원경을 열어놓고 우리 은하 중심부 쪽을 쭉 겨냥한 다음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관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노동을 우리 대한민국의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냐면 그 남반구에 남아공, 호주, 칠레 이렇게 세 나라가 대략 120도 간격으로 딱 3등분해서 이제 지구 남반구에 있거든요. 이 세 나라에 똑같은 망원경을 하나씩 지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관측을 하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어떤 첫 번째 포인트에서 관측을 하다가 밤이 끝나고 해가 떠올라요. 그러면 거기는 관측을 멈추겠죠. 대신 다음 대륙에 있는 동료들에게 바통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이 또 해가 저물고 밤이 되고 관측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3교대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열심히 우주를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코리안 그 마이크로 렌징 텔레스콥 네트워크라고 해서 KMTNet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천문학자 분들이 아주 대한민국스럽게 쉬지 않고 열심히 몸을 갉아 넣으면서 관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이렉트 이미징이라고 해서 아주 성능이 좋은 망원경과 카메라로 그냥 냅다 별을 사진을 찍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접 찍었다, 직직을 했다라고 해서 다이렉트 이미징이라고 이제 부르는 기법인데 보통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해봤냐면 일단 별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별 주변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행성은 별과 달리 스스로 밝게 빛나지 않습니다. 중심의 별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미해요. 그리고 아주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별의 밝은 밝기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그동안은 어떻게 해봤냐면 일단 냅다 우주 사진을 찍고 별들을 쫙 찾겠죠. 그 다음에 별의 밝기 분포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주변에 희미하지만 행성이 내고 있는 희미한 빛이 함께 섞여 있었다라고 하면 별의 밝기는 뺐으니까 주변에 파묻혀 있던 행성의 밝기가 살짝 도드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즘 포토샵 어플로 막 여드름 같은 거 지우는 것처럼 별의 밝기 분포만 인공적으로 뽀샵으로 지워서 그 주변에 남아있던 행성을 찾는 이런 식으로 보통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 이미징으로 발견한 줄 알았던 되게 재밌는 외계행성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남쪽 하늘에 남쪽 물고기 자리라는 별자리에서 되게 밝게 빛나는 호말하우트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법으로 2004년에 굉장히 재밌는 이제 발견을 하나 하게 되거든요. 호말하우트가 되게 눈부시게 밝게 빛나고 있는데 그 별빛의 성분을 싹 지어보니까 주변에 뭔가 흐릿한 얼룩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쭉 관측을 해보니까 이 얼룩이 계속 꼬물꼬물 위치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거 호말하우트 주변에 맴돌고 있는 어떤 가스 행성 같은 게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천체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별 곁에 아주 바짝 다가와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행성이다라고 해서 일명 좀비 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의 이름을 따서 다곤이라는 이제 이름을 지어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행성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쯤이 되면서 이 포말하우트 주변에서 살고 있는 다곤 이 행성을 더 디테일하게 관측을 해보니까 이 행성이 멀쩡한 행성이 아니라 조금씩 덩어리가 커지고 펑퍼짐하게 퍼져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이거 그러면 어떤 일정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예쁜 행성이 아니라 무슨 뭉게구름처럼 펑퍼짐하게 별 주변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먼지 잔해구름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장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또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외계 행성이 지금쯤 어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딱 찍어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진작에 다 별 주변에서 흩어져 버려서 이젠 먼지 구름조차 남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마도 호말하우트 주변에도 우리 태양계처럼 뭔가 카이퍼 벨트 이런 소행성 벨트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던 크고 작은 소행성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부딪히고 했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먼지 파편 구름 같은 게 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잠시 별 주변에 좀 높은 밀도로 뭉쳐 있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쉽지만 다이렉트 이미징으로 발견했던 외계행성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호말하우트 주변의 다곤이라고 불렸던 행성은 지금은 목록에서 이름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이렉트 이미징 기법은 여전히 나름대로 잘 쓰이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 카메라 촬영 기법이 더 정교해지면서 오히려 최근
최근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냐면 과거에는 일단 사진은 찍고 나중에 그거를 뽀샵 처리를 해서 후 처리를 해서 거기 숨어있던 행성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아예 찍을 때부터 인공적인 가림막 같은 걸 별 앞에 싹 가려두고 그 별 잔상 속에 숨어있던 행성의 모습을 처음부터 뚜렷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가끔 여러분들 밤 늦게 하늘에 떠 있는 별 볼 때 주변에 밝게 빛나는 가로등이 되게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적당히 손으로 딱 가로등 불빛을 가리면 돼요. 그러면 가로등 불빛에 파묻혀 있던 이제 하늘의 별이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이것처럼 망원경 앞에 조그만한 동그란 가림막 같은 거를 하나 딱 세워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초부터 중심의 별을 가려두고 그 주변에 파묻혀 있는 희미한 천체나 구조를 직접 보는 거죠. 태양 일시계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달 자체가 이제 인공 가림막 역할을 하는 거죠. 태양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가면 태양의 뜨거운 대기에 해당하는 코로나가 더 이제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코로나 그래프라고 불러요. 최근에 올라갔던 제임스 웹도 정확하게 이런 코로나 그래프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조만간 우주의 발사를 앞두고 있는 낸시 그레이스 로먼이라는 우주망원경이 있는데 이 망원경도 정확히 이 코로나 그래프를 활용해서 외계행성을 찾는 시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천문학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거대하고 더 정밀한 망원경으로 외계행성들을 찾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2030년쯤에 더 거대한 규모의 우주망원경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루보어라고 해서 좀 되게 어마어마한 계획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우주에 올라갔던 제임스 웹은 그 육각형 모양 18개 조각 거울을 다 모으면 전체 거울의 지름이 6.5m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것보다도 거의 2배 정도 더 큰 전체 거울 지름이 한 10에서 11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차세대 우주망원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이 망원경의 이름도 되게 야심찬데 크니까 라지, 그다음에 옵틱 가시광선을 보겠다는 거고 울트라 바이올렛, UV, 자외선을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인프라레드, 적외선까지 보겠다. 그래서 아주 커다란 눈동자로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다양한 파장을 한꺼번에 관측을 시도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줄여서 루보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병행하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아예 대놓고 생명체가 살만한 외계행성을 중점적으로 찾겠다라고 해서 헤비터블 엑소플래닛 옵저베터리라고 불렀던 하벡스라는 이제 망원경이 있습니다. 최근 나사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이 루보어랑 그리고 하벡스라고 하는 이 망원경의 프로젝트 미션 플랜을 다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망원경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생명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발견하는 망원경이라고 해서 헤비터블 월드 옵저베터리 HWO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 망원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HWO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그래프 기법을 활용해서 직접 별빛 주변에 숨어있는 외계행성을 다이렉트로 찍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싶은 건 그래서 그 외계행성에 생명체가 있느냐, 생명 활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 생명 활동을 확인하려면 사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무리 커다란 망원경으로 들이밀고 사진을 찍어봤자 아쉽지만 외계행성은 그냥 작은 얼룩, 점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막 지구를 인공위성으로 찍는 것처럼 표면에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숲이 있고 막 이런 거를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그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을 찍어보는 거예요. 대기권의 화학 성분에 어떤 것들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행성의 대기에 반사되거나 혹은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일부 별빛을 흡수하면서 만들어지는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외계 행성의 대기 중에 물, 수증기가 있는지 산소가 있는지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심지어 메테인 같은 이런 생명 활동에 조금 활용될 만한 기체 성분들이 많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스펙트럼 분석까지 병행하면서 앞으로 천문학자들은 더 다양한 생명이 살만한 행성들을 열심히 찾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조금 재밌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주망원경이 하나 더 있는데 유럽 우주국 이사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에리얼이라는 굉장히 귀여운
이런 제목의 우주망원경도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아주 대규모로 분석을 해서 그 외계 행성들 중에 생명 신호가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 활동의 징후로 볼 만한 어떤 화학적인 근거들이 있는지 이거를 보겠다라고 해서 전체 이름을 줄여서 이제 에리얼이라고 불러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문학자들의 네이밍 센스가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에리얼 우주망원경은 꽤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에 지금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면 어쨌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 이 물로 채워진 바다를 품고 있는 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거기에는 진짜 인어공주가 살만한 바다를 품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바다를 품은 행성을 찾겠다라는 목적에 매우 걸맞는 인어공주의 이름, 에리얼이라는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해서 정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분석하겠다는 게 아이디어는 너무 좋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아직 넘어야 할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봤을 때 이게 생명체의 신호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좀 합의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산소가 발견됐다, 수증기가 발견됐다, 이산화탄소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지구처럼 복잡하게 살아가는 생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없어도 산소며 이산화탄소며 이런 성분들은 이미 우주에 흔하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물이 있어도 산소가 있어도 그게 곧바로 생명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 직결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빼박 생명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성분이 나와야만 우리가 그걸 근거로 여기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고 딱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신호에 해당하는 게 대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뭐로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으로 조금 재밌는 이슈가 터진 게 있거든요. 이제 사자자리 방향으로 한 124, 5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진 K218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K2 미션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앞에 K2라는 이제 약자가 붙은 거고요. 이 K218 별 주변에 돌고 있는 K218b라는 이제 행성이 있는데, 이 외계 행성은 천문학자들이 표면이 전부 액체 물 바다로 채워진 바다 행성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부 천문학자들이 조금 재밌는 상상을 했습니다. 정말 행성이 통째로 바다로 덮여 있다면 어쩌면 거기에 우리 지구의 바다처럼 플랑크톤 같은 해상 미생물 같은 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플랑크톤이 배출하고 있는 기체 성분 같은 게 만약에 이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검출된다면 이건 좀 더 높은 확률로 진짜 생명체의 신호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이 바다 미생물들, 플랑크톤이 이제 만드는 주요 성분으로 알려진 것들 중에 디메틸설파이드, 이런 DMS라고 줄여서 부르는 화학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스펙트럼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 DMS에 해당하는 신호가 애매하긴 하지만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 데이터만으로는 정말 여기에 DMS가 있는지, 어떤 미생물들의 화학적인 활동이 진짜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일단 신호가 되게 적었고, 제임스 웹으로 관측했을 당시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게 익해야 한 번, 두 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리고 당시 제임스 웹이 관측했던 그 적외선 스펙트럼의 범위 안에서 DMS 말고도 메테인 혹은 물, 이산화탄소, 이런 다른 흔해 빠진 화학 성분들이 비슷한 파장에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이게 진짜 DMS만의 흔적이냐라고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또 이후에 이제 추가 관측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여전히 높은 확률로 여기 DMS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제 후속 발표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좀 더 천문학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여기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관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는 지금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우리를 두근거리게 하는 발견이기는 하지만 조금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 게, 일부 천문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DMS가 꼭 생명활동으로만 만들어지는 물질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비판적인 해석이
적이 존재하기는 해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에서는 접하지 못한 다른 화학적인 기작이 돌아가고 있어서 생명체가 없음에도 DMS가 높은 함량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이제 결론이라고 정리해 볼 수는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정말 외계 생명체의 플랑크톤이 바글바글한 외계 바다가 있을 거다라는 이 희망 회로를 좀 더 극단적으로 돌려보면 약간 재미있는 상상도 해볼 수는 있어요. 이 K218b를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미생물들이 만들 거라 예상되는 DMS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지구의 대기권보다 거의 1000배 이상 굉장히 높게 검출이 돼요. 그렇다는 건 만약에 진짜 여기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면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베이비 부머 시대의 미생물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게다가 지금 이 외계 행성의 대기를 보니까 오히려 산소는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우리 지구가 갓 만들어졌을 때, 생태계가 처음 진화를 시작했을 때, 당시 한 40억 년 전 그때쯤의 환경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때는 아직 식물이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아직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많지 않았거든요. 대신 미생물들, 플랑크톤이 만드는 DMS 같은 성분들만 되게 높은 농도로 존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희망 회로를 열심히 밟아본다면 어쩌면 이 K218b라고 하는 행성에는 수십억 년 전 지구가 겪고 있었을 초기 생태계 진화 과정의 단계를 지금 이제 막 걷고 있는 게 아닐까. 앞으로 수십억 년 더 지난다면 그땐 K218b에도 우리 지구처럼 아둥바둥 살아가는 복잡한 생태계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재밌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아직 우리는 무슨 성분을 딱 명확한 생명의 존재 유무를 가르는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하는 그 생명 활동의 지표를 뭐로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질문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사실 미생물 정도도 우리보다는 되게 못생기고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생명체로 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미생물들이 설령 직접 가서 본 건 아니지만 미생물의 신호로 아주 높게 의심되는 신호가 검출된다면 충분히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계 행성 바다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우리가 가서 한 스쿱 떠와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행성에 생명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언젠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당장 지구와 같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행성들은 많이 발견을 해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케플러 우주망원경으로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을 발견을 해왔고, 그 케플러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식을 총 동원해서 발견한 외계 행성과 그 후보 전체를 다 합하면 총 개수가 거의 10,000개를 넘거든요. 근데 그 10,000개 중에 아주 깐깐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구와 같은 좋은 조건을 누리고 있는 행성은 적어도 1%는 됩니다. 그러면 이미 꽤 많은 수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지구와 같은 좋은 조건을 누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성들에 정말 생명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추가로 우리가 검증을 해본다면 말씀하신 지구와 같은 제2의 지구 이런 행성들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딱 되게 중요한 분기점을 돌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한 10년, 20년 전에 첫 번째 분기점이 있었죠. 외계 행성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을 때, 그때가 첫 번째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태양계 바깥 다른 별 주변에 외계 행성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외계 행성이 정말 있다 없다를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제 우리는 아주 자신 있게 이 별에는 외계 행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외계 행성의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그래서 그 행성에 생명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행성들이 있다면 그중 몇 개는 운 좋게 생명 활동도 벌어지고 있겠거니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기법을 고도화시키고 개발을 좀만 한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분기점을 돌파하면서 이젠 과학적으로 자신 있게 여기에 생명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